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예. 더 젊으신 것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방송 재밌게 잘 봤습니다. 아니, 기다리시느라 좀 고생하셨을 때 죄송합니다. 자, 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뵀기 때문에 부총리님을 강포에 처음 저희가 모셨는데 부총리님이 이게 모르시는 이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력이 있는데 부총리님은 행시 출신이신 건 다 아실 테고 행정고시 출신이신데 처음 이게 시작하신 곳이 경북의 청도, 예. 청도군의 사무관 15로 이제 처음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간다는 재정경제원으로 가서 이제 이제 우리나라 경제 예산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재정경제원으로 가셔서 서기관까지 하신 거죠. 여기서 부의사관까지 하시고 예. 그런데 퇴직을 하십니다. 갑자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언론인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주옥 같은 글들을 쭉 쓰시고 부국장까지 근무를 하신 다음에 이회창 당시 이회창 총재의 간곡한 부탁 삼고초려 끝에 그 특보로 경제특보를 이렇게 하시면서 경계에 입문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리 사선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당시는 지경부 장관이었죠. 지경부 장관 하셨고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MB 정부 때. 그리고 MB 정부 지경부 장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그리고 사선을 하셨고 또 원내대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완벽하게 꿰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항상 하시는 별명이 있습니다. 직진병수라고. 요즘도 직진하십니까? 예, 항상 직진은 저는 뭐 자가 우면하지 않습니다. 직진입니다. 네. 자, 경제부총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경제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주가는 계속 또 올라가요. 그런데 환율은 또 희한하고. 지금 경제정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느끼시는 대로 우리 실물 경제 상황은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악의 상황. 네. 지금 1% 성장을 하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이제 그런데 왜 주가는 오르고 왜 부동산 값은 오르느냐? 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풀어서. 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돈을 푸는 경로가 두 경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한 4% M2 기준으로 총통화량 기준으로 연간 증가율이 한 4% 정도 내외가 되는 게 보통인데 지금 2배인 8%가 넘는 정도로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네네. 총통화 증가율이. 그리고 또 한 경로가 재정인데. 재정고 올해 예산 증가율이요. 그 보통 경상 성장률보다 조금 높거나 낮거나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서너 배 이제 8% 그 확장 재정을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정하고 그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는 거 양쪽에 돈을 쏟아내니까 실물 경기는 안 살아나고 자산 거품만 계속 일어나서 주가가 오르고 또 부동산이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거시경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 정책 당국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트릴레마라고 흔히 딜레마라는 얘기 좀 들어보셨죠? 네. 트릴레마라는 게 거시경제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성장, 하나는 물가, 이 환율,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경기를 생각하면은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더 차이 나니까 환율이 튈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또 이제 환율이 오르니까 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시경제를 이루는 삼각축이 소위 정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이게 조화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트릴레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을 바로잡게 결단을 내리려면은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경제 컨트롤 타워. 예. 네. 그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기획재정부가 쭉 하다가 예. 부총리가 하다가 최근에 기획예산처로 분리해가지고 지금 예원 장관이 뭐 대단히 많이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거의 나눠서 해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경제 이거 결단 내릴 경제 컨트롤 타워가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그 컨트롤 타워가 부재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나락으로 가고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 지금 조치도 못하고 그냥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뭐 성장, 분배, 재정 여러 가지 이거 어느 쪽에서도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구조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가 뭐냐 부동산 가격은 몇 번의 대책을 냈는데도 계속 오릅니다. 근데 오르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등이라고 하죠. 근데 또 웃긴 거는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같이 그냥 확 올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 자영업은 계속 안 좋아지고 이게 계속 안 좋은데 정부에서는 좋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를 해보셨으니까 경제 컨트롤 타워를 해보셨으니까 이게 정말로 개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뭐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심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냥 뭐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건대는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그 판단, 이해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돈만 풀면은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행이 또 돈을 전 108% 그 연간 증가율 풀고 그다음에 재정에 빚내서 지금 계속 풀고 이렇게 하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안 살아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바닥 경제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투자를 할 사람이 없잖아요. 없죠. 지금 노란봉투법이다, 상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잘못하다가는 그 여기 투자했다가는 처벌받고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국 국내 기업인들도 핑계 기회만 되면 다 해외 투자로 나가려 그러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내 그 수요가 안 살아난다. 그다음에 일자리가 안 생기고 그 임금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거, 소비가 안 일어난다. 뭐 이러니까 경기는 안 살고 그 돈이 다 어디로 가냐? 다 이제 자산으로 가는 거죠.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주식.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4,400 간다고 지금 좋아하는데 물론 주가가 오르는 거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은 이게 거품이 잘못 터지면은 일본이 잃어버린 그 30년이 그 버블 붕괴로 하시는 대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또 특정 종목만 오릅니다. 그렇죠. 그것도 양극화가 생기면서. 왜냐하면 내수 종목은 기본적으로 기업 수익성이 나쁘니까 주가가 오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환율이 좋으니까 수출을 몇몇 대기업은 아주 그 호황을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대가를 누가 치르냐? 전 국민이 치르고 있는 거죠. 환율 오르면은 일부 수출 대기업은 당연히 옛날에 1,200원, 300원 받더니 1,500원 받으니까 그만큼 200~300원을 더 받으니까 수출 대기업은 좋죠. 그러나 이게 수입 물가가 원자재가 오르니까 국내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들이 다 그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실질 소득이 작년에 아마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득이 말하자면 이전이 되는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니까 내수는 안 살고 아주 전 국민이 이제 고통에 빠져 있는 거죠. 환율 상승에 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을 경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질문을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그래서 이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는 정책으로는 이게 보면 포퓰리즘 성격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 정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부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하고 요 이재명 정부의 이 색깔, 경제의 색깔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지금 이런 정책 가지고는 경제를 살릴 수 없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돈을 잔뜩 풀어가지고 지금 일종의 말하자면은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돈을 풀어서 그나마 경기가 살아나면은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경기는 지금 미동도 안 하고 있잖아요. 다 1%대 성장을 지금 걱정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 결국은 자산 시장에 거품으로 생겨서 결국은 버블 붕괴로 갈 우려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경제에 많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를 선택할 거냐 안정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책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정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그 신년사 보면은 46번을 성장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돈만 푼다고 성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경제가 위험해진다 하는 거를 저는 뭐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위험한 시기일수록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한테 표만 계속 의식을 하면은 결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 성장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뭘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외로운 고독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80년대 그 경제 안정화 대책 할 때도 그런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경제팀만 다 맡겼어요. 하여튼 고통스럽지만은 안정화기를 가라.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안정화 그런 그 위기를 넘긴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경제 컨트롤 타워한테 그 맡길 생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있는 컨트롤 타워도 지금 약화시켜서 해체시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예산처를 왜 분리합니까? 결국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기재부 컨트롤 타워가 옛날에 그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니까 이거 이제 못하게 하게 약화시켜서 그냥 이제 하겠다. 지금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위험한 국면을 그 소위 그 선장 없이 이게 큰 난파 큰 파도를 맞는 뭐 이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솔직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전문가로서 조언을 잘 들었고요. 자, 이제 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가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고요. 이 지방선거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도 그렇고 경상북도를 발전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권유를 받고 계신다고 지금 제가 좀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인데 주변에 좀 권유나 압박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저도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또 2번이나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뭐 좀 쉬어도 되는데 지금 뭐 경북이 아시는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뭐 그 추락을 계속하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 계속 찍어 왔는데 그 위상이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제는 그 경제도 좀 알고 또 비중 있는 인물이 나와서 이 위기에 경북을 한번 좀 구하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한번 출마를 해서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유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지사 지방선거를 말씀하시는 텐데요. 그 최근에 보니까 또 공교롭게 지역 종합신문에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출마 선언을 하시거나 출마 의향을 여기서 비슷하게라도 말씀하신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여론조사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수치를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출마 의향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보니까 현직 도지사하고 현직 최고위원하고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님하고 전 부총리님하고 이렇게 삼강 구도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그 사선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지역에 사실 SOC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사실 중앙 언론으로 비판 엄청 받기도 하셨잖아요. 경산에만 경산하고 경북에다가만 너무 그냥 예산을 갖다 준 거 아니냐. 낙후됐으니까요. 좀 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됐고 그런 향수들, 그런 또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좀 리더십, 카리스마 뭐 이런 일을 할 줄 아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기도 드는데 자, 이 경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북 SOC 지도를 바꿨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경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산에 이제 그 지하철 1, 2호선을 연장을 했죠. 사실은 그 시급의 지하철을 연장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단. 경선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진짜 지도가 바뀌었다. 지도가 바뀌었죠. 공단도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50만 평 학교도 그렇고요. 정도 되는 거죠. 대학도 그렇고. 그걸 한 300만 평 정도로 그렇게 늘리고, 그다음에 요즘 인구가 주로 주는데 인구도 많이 이제 늘리고 하다 보니까 최경화에 있을 때 경산 지도가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 솜씨를 이제 그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경북을 위해서 좀 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좀 자공력을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경북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이거 해결 방안이라든가 그건 어떤지, 만약에 진짜 출마를 결심하셔서 출마를 하게 되신다면 최경환 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뭐 포부라든가 이런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뭐 경북은 한마디로 말 성장 엔진이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그 인구 소멸 위기 지수 이게 보면 전국에서 거의 전남북 관계 1등입니다. 그 최악이죠. 그리고 또 그 재정 자립도도 올제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구미 전자나 포항 제철 이거 중심으로 경북이 돌아갔었는데, 아시는 대로 구미 전자는 전부 뜯어서 공장 뜯어서 수도권으로 오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포항 철강은 중국 추격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관세 50%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위기감 대단하죠. 그래서 멈춰 있는 성장 엔진을 좀 재가동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욕구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분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지사가 이제 좀 나와서 경제도지사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평생 경제만 하고 살았으니까 그 경제에 정통성이 있는 최경환 같은 사람이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당 상황도 좀 말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사실 당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당의 큰 어른이시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그 기자회견을 앞당겨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심의사업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고 과거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당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장도 약간 갈등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계엄 1년이 지났고 대선 때는 정권도 넘겨줬습니다. 그에 비해서 당의 변화는 더디다는 평가를 평가가 많지요. 오늘 또 장동혁 대표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당의 상황을? 저도 이제 오다가 장동혁 대표께서 이제 당 변화 방향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계엄을 사과한 거는 그 만시지탄이죠. 잘 하신 거고 계엄을 지금 뭐 솔직히 옹호하고 잘했다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게 당의 변화를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한 3가지 정도의 방향성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뭐 청년 중심으로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뭐 내용 그리고 또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겠다. 이 3가지 방향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방송 자체야 뭐 나버릴 데 없죠.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그걸 어떻게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구체화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지도부의 달린 몫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 그 당이 어쨌거나 지금 계엄하고 탄핵당하고 또 정권이 지금 뺏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가 하여튼 철저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대전제하에서 모든 논의가 돼야 되지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적전 분열이 되고 이전 투구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당대표가 외연 확대도 하겠다. 네.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고 당명까지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한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잡고 오직 국민 눈높이에 새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뭐니 해도 이게 뇌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당원 게시판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윤리위원회 구성을 놓고 지도부와 한동훈 전 대표 그 개파라고 했죠. 이게 갈등 양상이 굉장히 좀 극한으로 또 치닫고 있는 양상인데 예전에도 참 이게 친박 친이계부터 해서 뭐 또 친박계 비박계 뭐 이렇게 해서 참 이게 개파 갈등이 좀 심각한 상황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그 정당 내에는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개파도 어느 정도 그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그 좋은 방향을 찾아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 선거가 큰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선거가 다가올 때는 하던 싸움도 하던 개파 간의 걸도 가능하면은 줄이고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선거에 이기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 선거가 다가오는데 전부 다 중진들 쳐내려고 하고 무슨 뭐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소위 친윤 일색으로 계속 공천을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총선 그렇게 지고도 지금 이 교훈을 좀 못 새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걔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해야 되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장 대표도 아니 이거 당원들이 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큰 선거 앞두고는 단합된 힘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싸우더라도 선거 끝나고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양측 모두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장동혁 대표께서 그 외연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저는 뭐 당연히 선거 앞두고는 그건 뭐 쳐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사람을 쳐내기보다는 바깥에서 끌어오고 힘을 모으는 게 선거의 아주 ABCD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그 외연 확장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내 분란은 더 이상 안 된다. 지금은 구성원 모두가 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서로 반성하는 차원에서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없다. 모두가 다 잘못했다. 이런 자세로 선거 때까지는 저는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은 네네네. 기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대표 그쪽에서도 잠깐 뭔가 그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하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좀 전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이 먼저냐 확장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도 들고 그렇게 사실 보면 자강 요즘 언어로는 자강할 것이냐 선거 연대냐 뭐 이런 얘기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걸 뭐 확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칼로 딱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부총리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자강 연대 이걸 어떻게 저는 둘 다 해야 된다 봅니다. 선거 앞두고는. 그 이제 지금 현실을 하면 이거 우리가 그 진단을 해보면요. 대체로 우리가 그 국민의힘 지지하는 계층, 그다음에 민주당, 그다음에 무당층 이렇게 보면 대체로 저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과거에. 근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 개헌 거치고 탄핵 거치면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 계층이 대강 한 20%밖에 내외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집을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자강 외연 확장이 이전에 집 나간 우리 보수 이거를 어떻게 우리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느냐. 저는 여기에 중요성이 포커스가 우선적 1차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장동혁 대표께서 그 계엄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하시고 또 당을 쇄신하겠다 하는 거는 저는 집 나간 토끼들한테 그 돌아복귀를 유도하는 어떤 그 중요한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유권자를 만나 보면은 아니 계엄을 잘했다는 얘기야? 계엄을 잘했다고 잘못했다고 그것도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표를 찍느냐 네.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평생을 우리 국민의힘을 찍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DK에서조차. 이제 그렇다면은 그분들한테 집을 나가는데 돌아올 명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진솔한 반성 사과 이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건 장동혁 대표께서 어려운 결단을 했지만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집 나간 토끼들이 돌아오면요. 그 다음에는 선거 승리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또는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야 중도층이 외연이 돌아옵니다. 지금 집 나간 토끼도 못 불러들이고 지금 선거 질 게 뻔한데 그 중도나 그 무당층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둘 다를 같이 해야 된다 보지만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집 나간 토끼가 어떻게 하면은 돌아올 명분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국민 여러분이나 경북도민들에게 혹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되신다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지금 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나라도 그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뭘 해서 무슨 자리를 하겠다 이런 욕심은 저는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위기 상황일 때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뭐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역할도 하고 또 자리도 하고 역할도 한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어렵고 특히 제 고향 경상북도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뭔가 작은 역할이라도 하는 것이 제 인생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부름에 그 부응하는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제 결심을 밝힐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네. 부총님한테 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계속 담배값 올린 아저씨라고 계속. 네. 근데 그때 담배값 올린 아저씨 계속 담배값 올린 아저씨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담배값은 그때 당시 또 그 담배값 저 부담 때문에 좀 고통을 느낀 분도 계시지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남성 그 성인 흡연율이요. 네. OECD 국가 최고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담배값은 OECD 국가 제일 낮았어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지금은 그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정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후에 담배를 확 줄였고 이제는 네. 거의 안 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많이 떨어진 걸로 네.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자꾸 몇 분이 최경환 부총리는 담배값 올린 아저씨라고. 그때 담배값 안 올렸으면요. 담배 이제 끊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담배값 그 정책을 제 생각 납니다. 예. 골조 중에 골조셨는데 예. 담배값 인상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끊으셨잖아요. 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때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니까 맞아요. 기자분들께서 이거 꼼수 정치 아니냐, 세수 늘리려고 하는 거지, 국민 건강은 뒷전 아니냐, 당신부터 끊을 수 있냐? 저부터 끊겠습니까? 끊겠습니다. 이렇게 대국민 약속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값이 올랐는데 제가 2015년 1월 1일부로 담배를 끊고 오늘까지 담배를 이렇게 꼽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제가 기억납니다. 예. 진짜 골초셨거든요. 많이 피웠죠 그때. 많이 피운 정도가 아니셨어요. 제가 골초 중에 골초. 저러다 큰일 나실 정도로 담배를 너무 좋아하셔서 애연가 중에 애연가. 좋게 말하면 애연가죠. 진짜 골초셨거든요. 근데 정책 본인이 결정하셔서 딱 발표하시고 그날부로 딱 끊으셨어요. 9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댓글 때문에 또 예전에 또 추억을 하나 소환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님과 함께했고요.